세계경제포럼 현장, 전 세계 권력자 2,000명 앞에서 하버드 교수가 폭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모두가 미국, 중국, 일본을 속으로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답에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이유는 누구도 예측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교수가 공개한 한국인도 몰랐던 대한민국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다보스 컨벤션 센터 메인홀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2,000여 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단, 독일 총리, 일본 경제산업상, 그리고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글로벌 기업 CEO들이 모두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는 오랜 고민을 했습니다. 하버드에서 30년간 경제학을 연구해온 학자로서 과연 이런 발언을 해도 될까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앞서 발표하신 각국 대표님들의 훌륭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중국은 개방 정책의 놀라운 성과를 자랑스럽게 발표해 주셨죠. 14억 인구라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한 경제 성장 모델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한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구축은 21세기 경제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대표단이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시진핑 주석의 특별 대리인으로 온 왕이 외교부장이 미소를 지으며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인구 구조와 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엔진은 21세기 경제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금융 포용성 확대는 개발도상국들이 배워야 할 모델이에요. 인도 재무장관이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타타그룹 회장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일본이 발표한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 또한 흥미로웠어요.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에서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결합한 미래 비전은 많은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특히 탄소 중립을 향한 기술혁신 로드맵은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었죠. 일본 경제산업상이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표정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대기업의 거물들이 모두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국의 자부심을 당당히 드러낸 의미 있는 발언들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 톤을 약간 낮췄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오늘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지만 제 강연은 단순히 미국의 입장이 아닙니다. 순간 회의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는 표정들이었죠. 저는 30년간 경제학을 연구해온 순수한 학자의 입장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넘기며 계속했어요. 세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놓인 나라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때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참석자들은 저마다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은 미국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하자마자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2,000여 명의 참석자들이 동시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때 중국 대표단 쪽에서 한 참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의 40대 남성이었어요. 그는 손을 들며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프리먼 교수님.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그 중국 참모에게 쏠렸습니다. 사전 논의 없이 중국을 주제로 발표하지 말아주십시오.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마치 제가 중국을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옆에 앉은 중국 대표단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이었어요. 순간 장내 분위기가 팽팽해졌어요. 중국 대표단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독일과 일본 대표들은 긴장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국 대표단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중국을 언급할 것이라고 모두가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럴 만도 했어요. 세계 2위 경제 대국이니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제가 말하려는 경제 발전의 모범 사례는 중국이 아닙니다. 중국 참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그는 예상치 못한 답변에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더니 어색하게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중국 대표단장의 표정도 사뭇 달라졌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며 이어갔어요. 저는 수십 년간 경제학을 연구하며 시장이 이론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공급과 수요의 법칙, 비교 우위론, 규모의 경제까지 모든 것이 교과서대로 흘러가는 것을 지켜봤죠.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국가만이 그 흐름을 무너뜨리고 상상을 초월한 압축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어요. 글로벌 기업 CEO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하고 있었고 독일 총리도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저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연구했습니다. 기존의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회의장의 정적이 더욱 깊어졌어요. 심지어 통역사들도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GDP 성장률, 1인당 국민소득, 산업구조 변화, 수출 증가율 모든 지표를 분석해봤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어요. 이것은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만한 사례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넘기며 계속했어요. 그리고 그 국가는 바로 저는 의도적으로 말을 끊었어요. 회의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회의장이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어요. 몇 초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청중석 여기저기서 작은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어요. 사실 당연한 일이었죠. 삼성 말고 뭐가 있지? 독일 대표단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발언했습니다. 드라마 잘 만드는 나라잖아. 일본 대표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한국 음악은 괜찮더군요. 우리 딸이 좋아해요. 프랑스 대표도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동시통역 이어폰을 통해 각국 대표들의 한국을 비웃는 발언들을 모두 듣고 있었어요. 그들은 일부러 회의장의 분위기를 가볍게 흘려보내려는 듯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제가 농담을 한 것처럼 받아들이려는 모습이었어요. 회의장 곳곳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단에 바짝 다가서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외계인을 믿으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흔히들 미군의 데이터 센터에는 외계인에 대한 정보가 숨겨져 있다고들 하죠. 그만큼 미군의 데이터 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펜타곤, 국방부, 중앙정보국까지 미국의 모든 군사 기밀이 보관되는 곳이죠. 핵무기 발사 코드부터 위성 정보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 센터를 움직이는 핵심 부품이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요? 바로 한국산 메모리입니다. 중국 대표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기업들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그 모든 시스템이 한국산 메모리로 돌아갑니다. 전 세계 메모리 칩 시장의 70%가 삼성과 하이닉스 제품이거든요. 디램부터 낸드 플래시, 모바일 메모리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압도적 1위입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의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는 것도 한국산 메모리 덕분이에요. 세계 1위 전기차 기업 테슬라는 어떨까요? 그들의 자동차에는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만든 배터리 말이에요. 갑자기 중국 대표단에서 한 명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교수님. 키가 크고 안경을 쓴 40대 남성이었어요. 그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우리 중국의 BYD도 테슬라의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만. 회의장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압니다.
테슬라의 최저가 보급형 차량인 모델 3 스탠다드 버전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죠. 말 그대로 테슬라의 체험판 같은 보급형 모델의 원가 절감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배터리는 고성능 버전의 차량에만 사용되고 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격은 언제든 대체 가능하지만 기술력은 대체 불가능하죠. 심지어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도 삼성전자가 생산하고 있어요. 7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든 최첨단 반도체죠.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도 삼성이 만듭니다. 여러분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그래프를 보며 감탄할 때 한국은 메모리 칩을 팔아 매년 수십조 원의 수익을 챙깁니다. 테슬라가 멋진 쇼를 하며 자동차를 한 대 팔 때마다 한국은 그 배터리를 통째로 팔아 이익을 거두는 겁니다. 아시나요? 전기차 생산 원가의 40%가 바로 배터리팩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요. 배터리가 없으면 전기차는 그냥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중국 대표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만약 삼성전자가 내일 공장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의 자율주행도 멈추게 될 겁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마비될 거예요. 스마트폰 생산도 중단되겠죠. 회의장은 숨죽인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청중을 향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말없이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티를 내며 돈을 버는 기업들과 달리 정말 돈이 되는 알짜배기들만 가져가는 국가죠. 저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한국은 불과 70년 전 아프리카로부터 원조를 받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과거가 가난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는 몰랐던 것 같았어요. 1950년대 한국인들은 미군이 남기고 간 잔반을 냄비에 넣어 끓여 먹었습니다. 이름하여 꿀꿀이죽. 돼지 사료에 불과했던 그것이 그들의 식사였어요. 저는 목소리에 감정을 실어 말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서울 시내에는 판잣집이 즐비했습니다. 명동, 종로, 을지로까지 모든 곳이 폐허였어요. 사람들은 미군이 버린 깡통으로 집을 짓고 종이상자로 벽을 만들었습니다. 회의장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국토의 절반은 전쟁으로 파괴되었고 수백만 명의 가족들이 둘로 찢겨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서울은 거대한 빈민촌이었으며 한국은 철저히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는 원조경제 체제 국가였어요. 일본 대표단이 조금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거 식민지배 이야기가 나올까봐 걱정하는 듯 했거든요. 196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였습니다. 같은 해가 나가 186달러, 필리핀이 254달러였어요. 한국은 아프리카 최빈국보다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흔들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옆에 앉은 독일 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판잣집에서 살던 아이들이 학교 대신 구두 닦기를 했고 어머니들은 미군 부대 앞에서 껌과 담배를 팔았습니다. 전쟁 고아들은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을 찾아 먹었어요. 저는 더욱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강은 하수구나 다름없었고 전기도 하루에 몇 시간만 들어왔습니다. 겨울이면 연탄가스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속출했죠.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당시 유엔은 한국을 영구 원조 대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한 거죠. 회의장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외국 언론들은 한국을 가리켜 아시아의 바닥이라고 불렀어요. 절대 발전할 수 없는 나라, 영원히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말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지금 미국은 한국의 도움 없이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율주행 칩, 대체할 수 없는 핵심 기술을 한국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5,000달러입니다. 79달러에서 35,000달러까지 무려 440배 성장한 거예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숫자가 주는 충격이 대단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같은 기간 미국은 3,000달러에서 6만 달러로 20배 성장했습니다. 일본은 500달러에서 4만 달러로 80배 성장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440배입니다. 저는 잠시 연단에 손을 짚으며 결론을 내렸어요.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급속 성장입니다.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는 유일한 사례죠. 이것이 제가 오늘 대한민국을 세계 발전의 모델로 삼은 이유입니다. 일부 대표단은 메모를 하며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웃는 사람은 없었어요. 가난에서 부유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를 이룬 나라입니다. 회의장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청중을 조용히 둘러본 뒤 천천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어떻게 이런 성장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의 조건들을 살펴보죠. 먼저 자원입니다.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설명했어요.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로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시베리아 벌판에 묻힌 검은 황금 덕분이죠. 호주는 철광석과 석탄으로 부자가 됐어요. 광활한 대륙에서 캐낸 광물들을 중국에 팔아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중동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떻습니까? 사막 밑에서 솟아나는 석유로 하루아침에 세계 최고 부국이 되었어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노르웨이도 북해, 유전 덕분에 국민 모두가 부유해졌습니다. 그럼 영토는 어떨까요? 미국은 동쪽 대서양에서 서쪽 태평양까지 광활한 대륙으로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넓은 평야에서 나는 곡물로 전 세계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저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960만 제곱킬로미터의 거대한 영토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동북부에서는 콩을 기르고 서북부에서는 석유를 뽑고 남부에서는 쌀을 생산하죠. 인구도 중요한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중국은 14억 명, 인도는 13억 명의 거대한 내수 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으로 경제 대국이 됐어요. 인도 대표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도의 경우 영어를 구사하는 고급 인력이 풍부해서 전 세계 IT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죠. 14억 명이라는 인구 자체가 거대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한국의 상황을 대비시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땠을까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구리나 금 같은 귀금속도 거의 없고 천연가스도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메모를 하며 집중했어요. 한국이 가진 자원이라고는 고작 약간의 철광석과 석탄 정도였어요. 그마저도 품질이 좋지 않아서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남한의 면적은 10만 제곱킬로미터로 독일의 4분의 1, 일본의 4분의 1에 불과해요. 전체 국토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보다도 작습니다. 독일 대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구도 당시 2,500만 명에 불과했어요. 지금의 서울과 경기도 인구를 합친 정도였습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거대한 내수 시장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죠. 더 심각한 것은 그마저도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작은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더욱 약해진 상태였어요. 게다가 한국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산업 기반이 파괴되고 인적 자원이 수탈당했어요. 일본 대표가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7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의 선진국이 되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저는 곧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성장 원동력을 단 두 글자로 정의했습니다. 바로 의지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국 국민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집단적 의지 하나로 일어섰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기술도 풍부한 자원도 넓은 땅도 없는 나라에서 단 하나, 사람의 의지만큼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 뛰어난 나라였던 겁니다. 여러분, 경제학에서는 성장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자본 축적론, 기술 진보론, 제도론, 지리학적 결정론 등등 말이죠. 하지만 한국은 이 모든 이론을 뛰어넘었습니다. 1960년 한국의 자본 축적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기술 수준도 19세기 후반 수준이었어요. 제도는 부패로 얼룩져 있었고 정치는 불안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성장했어요. 무엇이 이런 기적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한국인들에게는 특별한 정신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이라고 부르는 독특한 감정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원망이나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반드시 뒤집어 보겠다는 강인한 의지였어요.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채로 머물러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의지가 한국을 움직인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1963년 12월 첫 번째 한국 광부 247명이 독일 뒤셀도르프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20대 청년들이었어요. 독일 대표단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이들은 독일어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하 1,000m 깊은 루르 지역 탄광에 내려가 석탄을 캤어요. 갱도에서 나오면 온몸이 시커멓게 변했죠. 간호사들은 더 힘들었어요. 1966년부터 독일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독일어로 의학 용어를 외워야 했거든요. 밤마다 독일어 사전을 붙들고 울면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저는 더욱 감정을 실어 말했습니다. 1964년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일이에요. 함보른 광산회사 강당에서 한국 광부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대통령을 보자마자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울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조국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10년간 벌어서 한국으로 보낸 돈이 1억 달러였습니다. 당시 한국 연간 수출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어요. 중동 건설 신화는 더 극적입니다. 1976년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건설 계약을 따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9억 3천만 달러짜리 대형 공사였습니다. 당시 한국 국가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한국 노동자 1만 명이 사막으로 갔습니다. 낮에는 50도를 넘나드는 극한의 더위 속에서 일했어요. 모래 폭풍이 불면 앞이 보이지 않았고 전갈과 독사가 출몰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4년 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항을 완공했어요. 이 성공으로 한국 건설업계는 중동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서울 구로공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1960년대 말 서울 외곽에 만든 한국 최초의 수출공업단지였거든요. 저는 감정을 담아 계속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어린 여공들이 가발과 옷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했어요. 나이는 고작 15세, 16세였습니다. 하루 14시간씩 일하면서도 야간 학교에 다녔어요. 이 아이들이 만든 가발이 미국 할리우드 스타들 머리에 씌워졌고 한국산 옷이 뉴욕 백화점에서 팔렸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어떻습니까? 1970년대 한국 농촌에서 벌어진 자발적 근대화 운동이었어요. 저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농촌마다 시멘트 300포와 철근 1톤을 무료로 나눠줬어요.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농민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초가집을 허물고 슬레이트 지붕을 올렸습니다. 구불구불한 마을길을 넓히고 개울에 다리를 놓았어요. 5년 만에 한국 농촌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초가집은 사라지고 현대식 주택이 들어섰어요. 전기가 들어오고 상수도가 설치됐죠. 저는 차분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사례는 단순한 생계가 아니었습니다.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절박함, 그리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만든 기록입니다. 그 의지가 한국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한국의 기적은 과거의 의지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가능에 도전했어요. 1980년대 삼성이 디램 시장 진출을 선언했을 때를 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무모한 도박이라고 비웃었어요. 일본 대표단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시 메모리 시장은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미국과 일본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인텔, 모토로라, 그리고 일본의 히타치, 도시바가 시장을 나눠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삼성이 뛰어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반도체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자본도 부족한 상황에서 말이에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삼성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길 때까지 투자한다. 반도체는 미래 산업이니까 포기할 수 없다고 했어요.
1983년부터 시작된 삼성의 반도체 투자는 정말 무모해 보였습니다. 매년 수천억 원을 쏟아부었거든요. 적자만 계속 늘어났어요. 중국 대표가 관심 있게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83년 마침내 64KB D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일본보다 6개월 늦었지만 해낸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신화가 시작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배터리 분야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거대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전기차는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휘발유 자동차만 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가 하이니켈 NCM 배터리 기술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돈을 쏟아부은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세계 배터리 시장의 심장을 쥐게 됐습니다. 바이오 분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약 개발은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수조 원을 투자해도 실패할 확률이 90%가 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정면 승부 대신 바이오시밀러라는 새로운 길을 택했어요. 기존 신약의 복제약이지만 혁신적 복제로 시장을 창조한 겁니다.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셀트리온은 2013년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받았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 위탁 생산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조선업도 그랬어요. 1970년대 현대중공업이 울산에 조선소를 지을 때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바다를 메워서 조선소를 만들었어요. 배 한 척 제대로 만들어 본 적도 없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해냈습니다. 30년 만에 한국은 세계 1위 조선 강국이 되었어요. 현재 전 세계 선박의 40%가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의 성공이 아닙니다. 한국은 산업의 규칙 자체를 바꾸며 미래를 새로 설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단호히 덧붙였습니다. 가격은 언제든 대체 가능하지만 기술력은 대체 불가능하다는 철학으로 말입니다. 저는 연단을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오직 의지 하나만으로 경제 이론을 깨뜨리며 결국 대한민국을 세계 최정상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지금 미국이 한국을 최대의 안보 동맹국이자 동시에 최대의 경쟁국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미국 대표단이 약간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거든요. 미국의 핵심 산업들이 한국 없이는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플의 아이폰도 삼성 없이는 만들 수 없고 테슬라도 한국 배터리 없이는 달릴 수 없어요. 구글의 데이터 센터도 한국 메모리 칩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중국도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세계 경제가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거대한 자본도 아니고 풍부한 자원도 아니고 넓은 영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어요. 교육에 대한 열정, 기술에 대한 갈망,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일본 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 한국을 무시했던 것에 대한 반성의 표현인 것 같았어요. 한국은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독일 대표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다른 참석자들도 따라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목소리를 더욱 높였어요. 가지고 있는 자원과 영토, 그리고 권력의 크기를 넘어야 합니다. 21세기는 하드 파워가 아닌 소프트 파워의 시대입니다. 기술력과 창의력, 그리고 인재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예요.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마지막 한 문장으로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인류가 가진 가장 큰 힘은 바로 인류 그 자체입니다. 회의장이 숨죽은 정적 속에 잠겼어요.
몇 초간의 침묵 후 독일 대표가 다시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전체 회의장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중국 대표단도 마지못해 박수를 쳤어요. 일본 대표단은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곧 다른 나라 대표들도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30년 경제학자 인생에서 가장 뿌듯한 순간을 맞고 있었어요. 오늘의 발표가 세계 경제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마침내 세상에 증명해 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지난 2년간 밤잠을 설쳐가며 연구했던 모든 것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각국 대표들의 시선이 무대 위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 눈빛은 제가 연단에 올라서기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성장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민족이 절망의 땅에서 희망의 씨앗을 심고 온 힘을 다해 가꿔낸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 그 중심에는 포기를 모르는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신 그 마음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남겨주신 생각 하나하나가 저희 코리아 공감의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감사합니다.